자, 이제 1편에서 여러분 신장이식을 받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이제 2편에서는 신장이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장이식에는 생체 기증자 신장이식과 내사자이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장단이 다 있습니다. 생체이식은 대기기간이 짧고 또 건강한 공여자의 신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결과도 좋고요. 하지만은 누군가가 자기의 신장을 공여를 해줘야 되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생체이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면역학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못하고, 또 교차 반응, 조직 적합성 교차 반응에서 양성이 나오면 못했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혈액형이 틀려도 신장이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 적합성이라는 거는 그 공여자의 신장에 대해서 내 몸에 항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경우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항체의 역과 항체의 수치가 저희가 탈감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항체 역과일 때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혈액형 항체도 동일하고 조직 항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이제 교환이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환이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사자 신장이식은 말 그대로 내사자의 신장을 공여받는 것이고, 가족의 희생이 필요 없다는 또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물론 대기기간도 병원과 혈액형별로 다 다르지만 8년에서 8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투석으로 인한 합병증이 그 기간 동안 생기게 되고, 이식 이후 또 아무래도 내사자 분들은 연세가 많고 또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신장의 상태가 생체 기증자에 비해서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식 후에 경과가 생체 기증보다는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생존율에 이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확장 범주 공여자의 이식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서 또 그에 대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여러 저널에 발표를 하였고, 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 도너의 풀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 확장 범주에 있는 공여자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생체 공여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여를 했을 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장을 공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공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 공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미성년자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강요에 의한 것이 보이는 그런 공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사업팀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 거르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은 공여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암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결핵 같은 감염이 있을 때도 공여를 할 수 없게 되겠고, 또 심한 고도 비만이 있으신 분, 보통 BMI가 한 35 이상 되는 분들도 체중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공여를 할 수 없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은 또 저희가 말씀드려서 공여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생체 신장이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안전이거든요. 공여자는 신장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콩팥을 떼어내어 또 수혜자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여자가 향후 수년 후에 투석을 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여자의 안전에 공여자가 향후 만성 신부전, 말기 신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또 공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생체 기증자라는 가족 간의 기증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여자에게도 동일한 사후체 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이 공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공여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체 공여를 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공여자는 만성 신부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생체 이식이 시작한 지 저희 나라도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40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일반 인구 집단과 공여자의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확률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들 중에서 건강한 군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체 기증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지 않도록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에는 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만성 신부전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부부이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부이식이 전체 이식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부들은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 그러면 공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더욱더 고혈압과 당뇨 조절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공여자와 마찬가지로 수혜자도 모든 분이 신장이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긴 수술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을 견딜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겠고, 그래서 아주 심한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장이식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악성 종양이나 감염을 가지고 있으면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됐을 때 악성 종양이 급격히 진행을 한다든지 감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나 진행성 감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의 주 원인이 되는 사구체 신염도 활동성인 경우에는 그 활동성 사구체 신염을 치료하고 나서 신장 이식을 받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고령이거나 예전에는 70세가 넘으면 신장 이식이 어렵겠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70세 이상의 공여자와 70세 이상의 수혜자도 이식을 받곤 합니다. 그것은 본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방광이나 아니면은 하부 요로에 구조적 이상이 있어서 방광이 없는 경우, 방광을 오랫동안 이제 투석하신 분들은 방광이 퇴화되어서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방광이 아무리 작아도 대부분의 방광들은 다시 커지기 때문에 방광이 작다 그래서 이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투석하신 분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신장 이식은 하지로 내려가는 장골동맥이라는 곳에 그 신장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 동맥이 모두 석회화 침착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심해서 어디 신장을 붙여줄 곳이 없는 분들도 신장 이식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장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그 면역 억제제 복용을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어떤 이유에서 하여튼 약을 복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또 신장 이식을 받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장이식의 공여자가 정해지고 수혜자가 정해지고 이제 신장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생체 신장이식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여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 수혜자가 결정이 돼서 두 분 다 이제 공여를 할 수 있는 상태, 수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첫 번째 이제 교차 반응을 하게 되겠죠. 조직의 적합성에 대한 교차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차 반응에서 음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교차 반응 양성인 경우에도 탈감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탈감작을 통해서 모든 항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체를 제거한 이후 그 항체의 수치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차 반응이 음성이 되면 그때는 신장이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차 반응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여자와 수혜자의 건강 상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CT나 내시경 등을 통해서 숨어있는 암들이 가끔씩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암이 있는지 아니면 결핵같이 그런 진행성 감염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겠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여자인 경우에는 공여자의 신장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나 아니면 신장 기능을 보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양쪽 신장의 각각의 기능들, 그 다음에 그 CT를 통해서 어떤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공여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는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몸 상태가 완벽할 수가 없겠죠.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몸의 이상들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신장 이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여자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신장 이식의 교차 반응도 음성이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내사자 이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미 내사자 이식에 등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처음에 이제 코노스라는 곳에 그 내사자 이식을 받겠다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등록할 때 유전자형을 검사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기관에서 내사를 관리하는 여러 기관에 매년 체열을 해서 피를 보내야 그 기관에서 내사자가 발생했을 때 보내준 피를 가지고 혈청을 가지고 교차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코노스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시면 일정 점수, 내사자가 생길 때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 점수는 당연히 대기기간과 그 다음에 교차 반응의 양성의 횟수, 그 다음에 이전에 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그 받으시는 순서가 정해져서 이제 합당한 공여자가 나타나면 그때 내사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가? 수혜자 수술은 보통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콩팥을 떼고 그곳에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수술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른쪽 아랫배 아니면 제2식이면 왼쪽 아랫배를 하키 모양, 스틱 모양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그 하디로 가는 장골동맥, 외장골동맥이라는 곳에 동맥을 위치해주고 그 다음에 정맥을 장골정맥에다가 연결을 해서 동정맥의 혈류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관은 방광에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콩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콩팥은 신장이 이식된 이후에는 급격히 기능이 상실해서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밤톨처럼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가끔씩 예를 들어서 다낭성 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그 콩팥이 커서 새로운 콩팥을 이식해줄 공간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낭성 신을
떼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요로의 역류가 심해서 반복적으로 요로감염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장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암이 당연히 의심이 되면 본인의 신장을 띄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의 신장은 두고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뭐 사람마다 또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한 4시간 전후를 수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편 신장 이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신장 이식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하는가에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 3편을 통해서는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식 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